네,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과 함께하는 미술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서정욱님을 모셔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그림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내용은 몇 가지 챕터로 나눠지는데요. 동양화와 서양화,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가 있는 그림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일본 그림, 일본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에 관한, 오리엔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미술을 즐기는 법, 이러한 순서로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화와 서양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들, 동양 지역에서 주로 많이 그려졌던 그림들, 전통적으로 그려왔던 그림들을 동양화라고 얘기하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 그려졌던 그런 그림들을 서양화라고 일반적으로 구별을 짓습니다. 아마도 동양인들은 자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또 채식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물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양인들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먹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러한 재료들에 관한 새로운 재료들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서양인들은 아마도 사냥을 해서 육식을 즐겼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림도 기름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유화, 오일이 들어가 있는 오일 칼라, 유화를 많이 그리기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양화와 서양화 나누는데, 동양화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그려지는 그림들을 오늘날에 와서 한국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일본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이 일본화, 중국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이 중국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기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때 동양 지역에서 그려졌다 해서 동양화,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이 그림도, 그리고 이 유명한 명화도 모두 재료는 오일, 즉 유화입니다. 서양화의 재료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유화입니다. 그럼 동양화에서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먹입니다.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해와 재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화가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계란 노른자를 이용한 템페라화가 그려졌습니다. 고대 중세 유채화 상당 부분이 템페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크 시대의 유화가 회화의 재료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주도권은 유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유화 물감은 알료 가루와 정제된 린시드 오일을 섞어서 만든 물감입니다. 유화 물감은 마, 면, 나무, 종이, 삼배 등과 함께 사용되다가 후에 지금과 같은 캔버스에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캔버스는 범선이 돛에 사용된 굵고 두꺼운 삼배천을 말합니다. 유화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덧칠을 이용해 쉽게 고칠 수 있고 색채의 선명도가 뛰어나며 또한 강택의 유무도 조절이 가능하고 마른 후에도 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전 템페라가 작은 붓으로 그려야 하므로 대작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유화는 큰 작품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많은 화가들이 가장 즐겨 쓰는 회화 재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유화는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튜브 물감으로 출시가 되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야외 작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화 물감이 서양화에서 선택되어진 걸까요? 서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사실 그대로 그리고자 하였지요. 실제 형태, 색채, 강택, 명암, 거리 등을 중시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화는 덧칠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양 회화에서는 최고의 재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동양화는 어떨까요? 동양은 목류도원도 같이 이상향을 그리는 것이 많고 신선이 논이는 듯한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실제인 듯한 현실 세계의 중시보다는 정신과 이상의 중요성이 강조된 그림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서양 회화가 인물의 중점을 둔 반면 동양화에서는 풍경, 즉 자연을 더욱 많은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동양화의 재료적인 것을 보자면 우선 문방사호를 들 수 있습니다. 종이, 먹, 벼루, 붓. 먹은 동양의 안료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동양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어 서양화의 유화랑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먹을 가지고 몇 가지 색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은색과 흰색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예로부터 먹만으로도 5가지 색을 낼 수 있다고 하였고 먹이 낼 수 있는 색의 한도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먹이 재료는 그을음을 악교에 섞어 굳혀서 만듭니다. 여기서 악교란 소나 말, 사슴, 고래 등의 포유동물이 뼈, 가죽, 힘줄 등을 끓여서 얻는 것이고 그을음은 소나무나 오동나무 등을 태워서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신라시대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만들어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먹을 벼루에 정성을 다해 갈아 종이에 그린 것이 동양화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유화와는 전혀 다르게 흡수율과 번짐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동양 회화에서는 성과 여백의 미를 추구하고 한 번에 그거 완성시킴으로써 운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더불어 한 획 한 획 정신을 담는 표현으로 예술이 되었습니다. 이에 먹은 최상의 재료였지요. 서양화, 동양화, 재료만으로도 두 회화의 특성이 너무도 달라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재료보다 더 근본적으로 서양화의 방향은 직접적이고 과학적, 사실적,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에 있었고 동양화는 정적이고 이상적, 관념적, 운유적인 그 정신성이 추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그림이 더 마음에 끌리십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화폐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존경해야 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에 비해서 그 인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림들이 많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폐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을 본다면 특정한 시대의 인물들만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거의 5,000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비해서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인물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한 500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나머지 무수히 많은 역사 속에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리고 찾아내야 될 그런 인물들이 다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가 있는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서정욱 님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이 모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CF를 타고 나왔던 유행어가 생각나는군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저도 모든 분들이 올해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 우리가 언제나 휴대하고 있는 돈. 혹시 그 돈을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화폐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화폐 속에 들어있는 그림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195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발행했던 돈은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있는 1,000원권과 100원권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지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이 되었습니다. 그럼 1,000원권부터 살펴볼까요? 태계 이황 선생님의 초상이 보이는 1,000원권에 들어간 그림은 겸재정선이 개상정거도입니다. 정선은 한국회화 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화가입니다. 진경산수화를 창시하였기 때문인데요. 정선은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리는 데 있어 가장 알맞은 화법을 창안하였고, 그로 인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화폭에 그대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개상정거도는 겸재정선이 태계이황 선생님이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습을 담은 산수화입니다. 71세 노년인 나이에 그렸음에도 필치가 살아있는 겸재의 생생함이 드러납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로 산이 둘러싸인 풍경으로 그 안에 작은 암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세요. 태계 선생님이 그 속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십니다. (5,000원권입니다) 5,000원권에는 율곡 이희 선생님의 초상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님은 심사인당. 그래서 5,000원권에는 심사인당이 초충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충도는 이름 그대로 풀과 군층을 그린 담채화입니다. 원래 초충도는 수박과 들쥐, 가지와 방앗개비, 오이와 개구리, 양귀비와 도마뱀 등 전체가 8장으로 이루어진 그림인데요. 5,000원권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했던 심사인당은 집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경들을 사실적이면서도 편안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만원권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분, 세종대왕의 초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원권에는 1월 오봉병이 등장합니다. 이름 그대로 달과 해
그리고 5개의 봉우리가 그려져 있는 병풍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임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뒤에 존재하는 병풍이었습니다. 즉, 조선시대 국왕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림에 등장하는 해와 달, 5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등에 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음양오행, 인이예지신, 천지인 등등의 의미를 함축했다고 하는군요. 1월 오봉병은 조선시대 국왕을 상징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만원권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신사임당 초장에 있는 5만원권에는 지폐의 가치만큼이나 많은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신사임당의 무포도도, 초충도수병, 어몽령의 월매도, 타는 이정의 풍족도 대단하죠? 그중 오늘은 어몽령의 월매도를 소개합니다. 매화 나무를 직접 보셨습니까? 사군자의 멤버죠. 국화, 대나무, 난초 그리고 매화. 추위를 뚫고 나와 꽃을 피우는 매화는 강인함과 고고함,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예부터 선비들과 문인들, 하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곱게 뻗은 매화가지의 고고함이 느껴지십니까? 보통 매화를 그린 그림을 보면 한 번 꺾인 가지에서부터 위로 솟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어몽룡의 월매도는 그대로 곱게 뻗어 올라가는 구조로 힘과 절개, 고고함까지 갖춘 특별한 매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에 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여러분 모두 정말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1800년대에 와서 유럽에서 동양의 그림들을 접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가 일본 화를 접하게 되면서 고흐 그림에 상당한 변화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그림들, 그래서 자포니즘과 우키요의 일본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고흐의 작품 기의 붕대를 감은 자아상과 향기 영감이 초상입니다. 고흐만의 터치감과 특유의 인물 표현이 매우 잘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한번 배경을 보세요. 놀랍게도 네덜란드 화가인 방고흐의 그림 뒤에 일본풍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고흐 배경의 그림은 일본 우키요에입니다. 우키요에는 일본 회화이고 그는 우키요에의 열렬한 팬이었던 거죠. 인상파 화가였던 방고흐. 그렇다면 당시 우키요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화가는 단지 방고흐만이었을까요? 우키요에, 그리고 자포니즘,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54년 일본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일본 공예품들이 유럽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통해 유럽인들은 일본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죠. 그 후 일본 문화는 서양의 미술, 공예, 조각, 생활 양식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1872년 프랑스 미술 비평가 필립 브류티는 자포니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1856년 어느 날 화가 브라크몽은 일본에서 수입된 도자기 포장지의 그림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우키요에였습니다. 우키요에란 일본 에도 시대 말부터 메이지 시대에 유행했던 풍속화 양식을 말합니다.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와 단순한 구성, 뚜렷한 윤곽선, 입체감이 거의 없고 검은색을 풍부히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일상의 모습, 풍경, 창부 등의 소재고요. 목판화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포스터, 포장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키요에가 결국 도자기 포장지로 유럽에 소개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쨌든 이 우키요에는 인상파 화가들의 눈을 단번에 매료시킵니다. 당시 인상파 화가들은 기존의 미술을 탈피할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발견한 동양의 이국적인 이미지 우키요에. 이것은 그들을 전통 미술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화가들은 대부분 이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에르 보나르, 마네, 방고흐, 모네, 폴 고겐, 클림트 드가, 르누아르, 툴루즈 로트레, 메리컷의 휘슬러 등 정말 많은 화가들이 열거됩니다. 마네의 에미졸라의 초상입니다. 졸라의 모습 뒤에 붙여놓은 우키요에가 보이시죠? 당시 화가들은 우키요에를 수백 점씩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방고흐는 많은 그림의 우키요에를 등장시켰고 나아가 안도 히로시게의 작품을 실제 모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자까지 넣어가면서요. 한편 모네는 일본풍 기모노를 입은 아내를 그림에 등장시키고 일본 소품을 그렸습니다. 말년에는 집에 일본식 정원을 꾸며놓고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죠. 또한 제임스 에번 맥리 휘슬러는 작품의 기모노와 병풍, 우키요에까지 다양하게 등장시킵니다. 반면에 메리커셋은 우키요에의 선적인 묘사, 여백이 공간 구성에 영향을 받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클림트는 기모노를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할 만큼 관심이 많았고 드가는 그 구도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일본풍을 드러낸 화가도 있었고 자신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화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키요에가 가진 선적이고 명확한 공간 구성, 단순한 색채 사용은 후에 유럽의 아르누보, 그래픽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은 꼭 일본이어서라기보다는 동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무튼 우키요에 해화가 당시 유럽 미술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류 속에서 일본 미술 또한 유럽 미술이 원근법과 세밀한 명암 처리, 그리고 다양한 색상에 대한 영향을 받는 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일본 중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풍속화가 서양에 먼저 전해졌다면 어떤 서양 미술이 등장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군요. 네, 잘 보셨나요? 이제 근대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동양의 문화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동양 문화의 재발견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아마도 21세기는 동양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동양의 중심에 놓여지는
문화의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리엔탈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식민지 시대의 엽서와 사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을 담은 엽서라고는 하나 주로 유럽 또는 식민지 시대의 일본에 의해 제작되어 우리나라의 모습이 왜곡되어 재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하고 게으르며 야만적인 모습으로 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던 서구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 엽서와 사진을 통해 조선의 첫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조선 식민지 엽서는 동방의 조선이 미개하여 당연히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정당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사진들은 그렇게 이용되었습니다. 오리엔탈리즘, 서구, 즉 유럽인들은 자신과는 다른 오리엔트의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신비감 또한 품고 있었으나 동시에 오리엔트는 미개하고 간능적이고 야만적인 문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이런 오리엔트를 지배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한 정당화의 수단으로서 그러한 인식을 퍼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컬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이 드러난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들라크루아의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실리아 왕 사르다나팔루스가 적에게 패하게 되자 적들이 군전에 난입하기 전 자신이 애척과 에마를 죽이고 자신도 불에 타 죽는 비극적 광경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 화가답게 잔인하고 참혹한 죽음의 장면을 강기와 혼란을 가득 채워 역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수많은 보석, 풍만한 나체의 여인, 붉은 침대 등 터키풍으로 꾸며진 공간은 동양의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왕 사르다나팔루스는 너무도 담담히 그 참혹한 죽음의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순간에 왕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이 그림은 동양을 미개하고 잔인하며 폭력적으로 본 서양의 시각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입니다. 들라크루아의 또 다른 작품 키오스 섬의 학살을 보시죠. 이 그림에는 1822년 그리스 독립전쟁 때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키오스 섬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들라크루아는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들라크루아는 터번을 쓴 오스만 투르크인을 산적처럼 야만인처럼 그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반면 들라크루아의 십자군의 성 콘스탄티노플 입성이라는 그림에서는 유럽인의 십자군들을 매우 담담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앵그루의 그랑 오달리스크입니다. 앵그루는 많은 여성 누드를 그린 화가이고 그 제목에 오달리스크라는 말을 많이 붙였습니다. 오달리스크란 터키 왕이 간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하는 궁녀들을 말합니다. 그의 그림들은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터키 신비강과 함께 관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 터키 오달리스크가 대부분 백인일까요? 혹시 앵구르는 터키 풍경을 빌려 유럽 여인의 누드를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 유럽 여인들은 정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인들의 누드는 그릴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유럽 사람들은 앵구르의 터키탕을 보면서 즐거운 감상을 하였겠지만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에서의 유럽 여인의 누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겠죠.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논의는 1970년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서양의 잘못된 시각이 동양의 이미지를 왜곡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옥시덴탈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양의 관점에서 볼 때 서양은 비인간적이고 천박하며 물질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죠.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는 마지막 동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을 즐기는 법. 여러분들이 그림이라 그러면은 누구나가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잘 그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술을 즐길 줄 안다면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터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술을 즐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서정욱의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재미있기 때문이겠죠. 압도하는 비주얼과 화려한 3D 그래픽,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모두 재미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재미있습니까? 그림은? 하지만 원시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미술은 영화보다 훨씬 더 먼저 인간이 즐거움을 느꼈던 문화예술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술에는 재미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림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맛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림에는 그보다 더욱 깊고 우러나는 재미 이상의 그 무엇이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20여 개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서울에만 수백 개의 갤러리에서 매일같이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만 2007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시는 9,606회이며 이것은 순수 아마추어에 의해 개최된 전시는 뺀 수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미술 전시회가 가까운 곳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까운 미술 전시장에 꼭 직접 가보세요. 그림은 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림은 직접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름다움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전시 감상에 어떤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작가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혹시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미술은 각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딱딱한 형식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예술 아닐까요? 전시장에 오셨다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느껴보세요.
그림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을 너무 빨리 보십니다. 1시간도 좋습니다. 2시간도 좋습니다. 천천히 감상하세요. 그리고 모르면 이것저것 물어봐야 합니다. 큐레이터가 있든 도슨트가 있든 작가가 있든 어느 전시장이나 그림에 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미술로는 현대 작가의 특이한 소재와 기법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물어봐도 되나라는 소극적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알아야 이해하고 이해해야 그림을 즐겁게 보는 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런저런 그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미술의 재미를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은 다가서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에는 재미 이상의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미술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에 준비물을 갖추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